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2년 동안의 총장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엔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일본계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립스틱으로 칠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엔 초중고대학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요 사학법 개정안 법안들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태풍 강풍 예보가 내려지면서 제주공항에서만 170편이 넘는 비행기들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오보에 따른 결항 피해 손상 배상 등 법적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7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엔 초중고교와 대학 사학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용진 의원은 이규태 일광학원 회장의 행태나 전주 완산학교, 서울외고 청속학원 등 최근 1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학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횡령 등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감사에 걸려도 셀프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학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진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17일 재단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설립자나 이사장 친족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른바 사학형식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의 회계부정 시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 등의 내용 등도 아울러 담았습니다. 국회엔 박용진 의원안 외에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한 사학비리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전행 방지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도 그 대표적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장이나 총장은 해임이나 파면된 날로부터 3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5년이 경과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 경과 기간을 2배로 늘려 비리재단 이사장이 최소 10년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라고 그럴까요? 질이 좀 나쁜 게 문제를 일으킨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사립학교를 다시 장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임원과 학교장 결격 사유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는 쪽으로. 법안은 이와 함께 이사장 등 학교에서 퇴출된 인사가 학교 운영에 관여할 경우 이를 방조한 이사들까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고 재단 이사들의 친인척이 총장을 맡는 것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설립자나 이사장이 배후에서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신경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사립학교의 폐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거나 눈 감아주려는 기도가 법 속에 숨어 있거든요. 법을 고쳐야 될 것과 운영을 합리화해야 될 것과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때라고.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은 요원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예보되면서 제주공항에서만 170편 넘는 비행기들이 무더기로 결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풍 예보가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띄워도 될 만한 기상 상태였다면
항공기상청 예보를 믿고 비행기를 결항시킨 데 따른 손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 제주공항에선 모두 174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항공기상청 풍속 예보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당시 항공기상청이 예보한 제주공항 풍속은 평균 30노트, 순간 최대 풍속 50노트로 항공운행규정상 비행기를 띄우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풍속은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낮 12시까지 평균 15노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노트면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들바람 수준으로 충분히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풍속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했을 2만 9천 명 넘는 승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과 무관하게 발이 묶인 겁니다. 태풍 상황이었으니까 결항이 있었죠. 기상청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항공기상청은 순간 풍속이 최대 50노트를 넘는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예보 오보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예보를 한 값이랑 그때 나타났던 값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간 풍속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대 53노트까지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단 항공업계에선 주말에 국내선이 결항하면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는 걸로 추산합니다. 174편이 결항했으니 제주공항에서만 지난 주말 사이 항공사들로선 17억 원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상청 예보에 따른 결항 손해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말 그대로 예보인 만큼 예보에 따라 취한 조치를 결과적으로 예보가 틀렸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항 자체는 뭐 특별 손해 개념이라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그 결항에 관련된 책임을 기상청 오보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책임을 다 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어긋나는 등 결항으로 승객들이 입은 손해도 안전을 이유로 한 결항은 배상 책임을 면제한 항공사 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날의 기상 상황이나 바람 상황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공항 한 군데가 만일에 그 운항 정지를 하면 그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공항도 다 연결편 관계로 다 결항이 되는 상황이고. 항공 전문가들은 예보가 100% 들어맞을 순 없지만 결항이나 회항, 비행 이착륙 강행 등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을 갖춰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유니클로 매장에 전시된 의류를 립스틱으로 훼손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얘기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유니클로 립스틱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그 유니클로는 네. 한국 진출에 성공한 이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네. 지난 10일 네. 경기도 수원시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양말 수십 켤레에 누군가가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서 훼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흘 뒤였던 20일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수십 벌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해당 매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40만 원 상당의 제품이 훼손됐다고 하면서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뭐 용의자가 오늘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네, 그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는 그 유니클로 양말 수십 켤레를 빨간색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놓은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50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A씨는 2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그 의류 수십 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우연히 길에서 주운 도구로 범행을 저질렀고 네. 과거에는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일 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경찰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 유니클로 매장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유니클로 사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렇게 뭐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한다면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을 뭐 집회를 네. 통해서 한다거나 1인 시위를 하는 것들은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 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소비자 주도의 불매 운동은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불매 운동은 헌법 제124조에 보장된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라는 네. 게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늘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 택배 노조는 네. 택배 상자 외부에서 유니클로 로고를 확인한 후에 자체 제작한 배송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물품을 사측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압박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분위기상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유니클로나 아니면 택배회사 본사가 고소나 고발 업무방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이제 먼저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사안처럼 이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언제나 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제한적으로 전후 사정에 비춰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에만 네. 위력에 해당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측에 손해가 단순히 발생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이 불매운동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지금까지 그 일본 네. 제품 불매 운동은 이제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제 행동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네.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이제 립스틱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범죄 네.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해서 네. 소비자 주권의 표현의 일환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에 네. 이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좀 주의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네 글자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과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에 찾아가 중학생 딸을 붙잡고 너희 아빠 어딨어 식으로 아이의 등교를 20분가량 막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59살 여성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찾아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A양과 마주쳤습니다. A양의 아버지와 분쟁을 겪고 있던 김 씨는 A양에게 내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고 하면서 A양을 1층 출입문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양은 모르는 아줌마가 학교에 못 가게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A양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A양을 불법 감금한 감금죄로 김 씨를 벌금형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양을 막은 적이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 재판 신청에 이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한 항소. 김 씨 본인은 정말 감금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김 씨 생각과 많이 다른 듯합니다. 다 떠나서 그게 무엇이 됐든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거나 볼모로 잡는 건 무슨 이유에서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이모저모는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오늘 오전 11시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총장 임기 2년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문 총장은 퇴임식 뒤 이어진 환송 행사에서 2년간 지켜봐주고 견디어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름 검찰개혁에 매진을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 데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대검을 떠나는 문무일 총장의 표정에선 시원섭섭함,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해 보였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떠난 자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은 내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서울 강남의 수십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뺑소니 사고를 내는가 하면 마약까지 흡입한 금수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4단독 박준민 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7년 마약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 A씨는 2018년에도 코카인과 대마에 손을 댔고 자신의 외제 SUV 차량으로 택시 등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거주하는 주상복합 실거래가가 3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돈은 있는지 몰라도 이른바 개념은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평생 먹여 살린다고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나상훈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저녁 대전 중구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윽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내가 저 X를 평생 먹여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 무시한다. 저 X를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제지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이모저모였습니다. 7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